남편이 저와 상간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민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후 남편은 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전화벨 소리가 넓은 저택에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고른 값비싼 가구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12년, 제 인생의 3분의 1을 저는 이곳에서 한때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자 곁에서 보냈습니다. 전화를 받자 비서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사모님, 다음 주 미국 이민 항공권 최종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15일 밤 10시 출발 비즈니스 클래스이고요. 민준 사장님 요청대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변경 사항이 좀 있어요. 수화기 저편이 조용히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푸른 수영장 수면 위로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내 표는 취소해줘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표는 그대로 두고요. 아, 지아 씨 표를 같은 비행편, 같은 좌석으로 추가해줘요. 이름은 황지아. 모든 비용은 평소처럼 민준 씨 카드로 결제하고요. 비서는 당황한 듯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표는 다른 걸로 예약해드릴까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15일 밤 10시 이후 가장 빠른 비행기로 제주도 가는 표 한 장 예약해줘요.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12년의 청춘, 12년의 희생, 12년 동안 그와 함께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의 정점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그가 9년 동안 몰래 대학 후배와 바람을 피운 세월은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거짓 속에서 산 9년이었습니다. 이 비행기 표는 해방이 아니라 제 안의 모든 희망을 끊어내는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몸에서는 술 냄새와 익숙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결단력 있는 표정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무엇도 그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했어. 지아도 우리랑 같이 미국에 갈 거야. 저는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평온함이 그를 약간 당황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9년 동안 내 곁에 있었어. 여보, 내가 가장 힘들 때,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애는 항상 거기 있었어. 난 그 애에게 명분을 줘야 해. 거기 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저는 나지막이 되물었습니다.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당신, 나, 그리고 그 여자? 민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불편할 거 알아. 하지만 지아는 착하고 이해심 많은 아이야. 당신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난 그 애를 버릴 수 없어. 저는 침실로 향하며 일어섰습니다. 피곤하네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해요. 난 의견 없어요. 제 순순한 태도의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존해 사는데 익숙한 제가 감히 다른 행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제 마음속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집, 이 부유한 삶, 그리고 이 남자까지도 이제 제게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으로, 안개 자욱한 제주도, 부모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제가 제주도에 가져갈 기념품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안 화면을 통해 보니 지아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마치 동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순수한 뮤즈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약한 외모 뒤에 계산적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아는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9년 전이었다면 진짜라고 믿었을 법한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우 언니.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의 너그러움 덕분에 민준 오빠와 함께 갈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비켜주며 그 위선적인 감사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 점심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지아도 졸졸 따라와 식탁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제잘거렸습니다. 제가 언니 좀 도와드릴게요. 저 민준 오빠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거든요. 9년 동안 전부 제가 오빠 식사를 챙겼어요. 그 말은 제 심장의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채소를 씻었습니다. 지아는 냉장고를 열고 마치 자기 집인 양 능숙하게 여러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하면서 12년 된 아내인 제가 오히려 낯선 사람인 것처럼 민준의 취향에 대해 늘어놓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뼈 많은 생선 싫어해요. 언니, 발라먹는 걸 귀찮아하거든요. 국은 꼭 갈비탕으로 푹 끓여야 해요. 국물 마시는 것보다 갈비를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고수를 좀 넣어야 잘 먹어요. 그러고는 제가 그 역한 냄새 때문에 질색하는 고수를 한 움큼 집어들고 끓고 있는 모든 냄비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부러 그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여기 온 목적이 고작 이런 짓을 하려는 거니? 지아는 순진한 척 눈을 깜빡였습니다. 전 그냥 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곧 멀리 떠나셔야 하니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더니 그녀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서연 언니, 민준 오빠 결제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제 생일이에요. 오빠가 그러는데 자기 돈이 곧 내 돈이래요. 제가 쓰고 싶은 건 뭐든지 써도 된대요.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리품을 민준의 마음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목상의 아내인 제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칼을 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제 한계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아의 말과 그녀의 자만심 가득한 미소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칼을 도마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아와 마주섰습니다. 지난 며칠간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짝, 아름다운 지아의 뺨 위로 따귀가 날아갔습니다. 힘이 아주 세지는 않았지만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제 12년의 청춘을 위한,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제 아이를 위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한 배신을 위한 따귀였습니다. 지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감히 손을 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방금 전에 순진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카로운 시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일부러 아직 뜨거운 김이 나는 갈비탕 냄비에 부딪혔습니다. 냄비가 엎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는 그녀의 팔과 다리에 튀었습니다. 아,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붉게 달아오른 팔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잔인하게 학대당한 연약한 피해자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아마 집에 막 도착해서 지아의 비명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광경은 사랑하는 작은 애인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울고 있고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 옆에 꼿꼿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연, 지금 무슨 짓이야?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지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오빠, 너무 아파요. 서연 언니가. 지아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지만 민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하게 다퉜을 때조차도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 애한테 손을 댈 수가 있어? 지아는 그냥 당신을 도우려고 좋은 마음으로 온 것뿐인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설명이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그의 눈에 저는 질투심에 눈이 먼 사악한 여자이고 그녀는 순진무구한 천사일 뿐이었습니다. 당장 지아한테 사과해. 민준이 명령했습니다.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그의 품에 안겨있는 지아를 본 뒤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과, 난 잘못한 거 없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 둘이야. 제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지아를 일으켜 세우고는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나 잔인하다고 원망하지 마. 그러고는 그는 지아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화상 부위를 보러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겠지요. 문이 그들 뒤로 쾅 닫혔고 저는 어질러진 부엌에 지독한 고수 냄새와 산산조각 난 마음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의 다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몸이 이상하고 피곤하고 자꾸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생각해서 몸이 쇠약해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예감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진료 접수증을 꽉 쥔 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결혼한 지 12년,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애썼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젊었을 때 너무 무리하게 일하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돈을 모으기 위해 불규칙하게 식사한 탓에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박서연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대학 시절부터 제 절친이자 현재 이곳 산부인과 의사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저를 본 지혜는 반가워하면서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웬일이야? 혼자 왔어? 민준 씨는 어디 가고?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고 지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저를 진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가 끝난 후 지혜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쁨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임신했어. 6주 좀 넘었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임신. 이 두 단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싶어 했던가. 결코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제 결혼 생활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장 얄궂은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왜 그래? 좋은 소식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민준 씨가 이 소식 알면 좋아서 미쳐버릴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곧 이혼할 거야. 지혜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9년간의 속임수, 지아라는 상간녀, 그리고 곧 있을 미국행 비행기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혜는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개자식,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남자가 다 있어? 네가 걔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애 갖기 힘들어질 정도로. 이제 돈 좀 버니까 널 버려? 내가 가서 그놈한테 따져야겠어. 저는 서둘러 친구를 말렸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소용없어. 사람 마음이 변했는데 붙잡아봤자 뭐 하겠어. 저는 멍하니 앉아 무의식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옛날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좁은 원룸에서 살며 매일 라면만 먹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더 벌기 위해 야간 근무를 했고 그는 회사 설립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약속했었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저에게 풍족한 삶을 주고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그 약속. 지금 다시 들으니 어찌나 씁쓸한지.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못된 시기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결실이지만 그 사랑은 이제 거짓과 배신 외에 무엇이 남았을까. 그날 밤 저는 얇은 초음파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생명,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했던 생명의 싹이 이제는 운명의 잔인한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저와 민준 사이의 연결고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 사랑이 끝난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이 될까? 헛된 희망으로 매달릴 이유가 될까? 아니면 나중에 쟁탈의 도구가 될까? 민주는 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전날의 분노는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제가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가슴속에 희미하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꺼트릴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약간의 조급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냥 가정이에요. 저는 감정 때문에 말이 끊기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랑 지아 씨가 동시에 임신하면 누구 아이를 더 편애할 거예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안에서 약간의 망설임, 12년간 함께 산 부부의 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난 지아랑만 아이를 가질 거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명료하고 잔인했습니다. 난 지아가 낳은 아이만 원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상처투성이인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조금의 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바친 수년간의 희생과 고생,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했던 수많은 시간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마저도 그의 대답에 의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일어나 곧장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지혜를 만났습니다. 저를 본 지혜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민준이랑 얘기했어? 반응이 어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지혜에게 수술 신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줘. 지혜는 신청서를 보고 저를 쳐다보며 놀라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아, 너 미쳤어?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킬 수 없어, 지혜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날 가치가 없어. 내 아이가 나중에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 지혜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지혜는 민준에게 화가 나면서도 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친구로서 지혜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의 조명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상실의 고통이었습니다.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줘. 엄마는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 없단다. 엄마가 겪고 있는 비극을 목격하게 하느니 차라리 네가 이 세상에 오지 않는 편이 낫겠구나. 수술 이틀 후 몸은 여전히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텅 빈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방안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민주는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그의 4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준비해. 그가 명령했습니다. 오늘 저녁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가 있으니 당신도 같이 가야 해. 저는 그를 쳐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어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핑계대지 마. 당신이 안 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 낼 거야. 지아가 임신했으니 당신이 거기 와서 그의 체면을 세워줘야 해. 사람들이 당신을 너그러운 아내로 보게 해야지. 날 곤란하게 만들지 마. 남편의 애인 체면을 세워주라고. 정말 우스운 일이었다. 그는 제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도구, 그와 지아의 위선적인 행복 연극을 완성하기 위한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창백하고 지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단정한 검은색 드레스를 고르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파티는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 중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제게 유력 인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즐거운 웃음소리, 모든 것이 저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저는 구석진 곳에 홀로 앉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남자의 역할을 하는 민주는 지아의 손을 잡고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살짝 나온 배를 교묘하게 드러내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할 행복한 가족, 그리고 합법적인 아내인 저는 마치 제 인생에서 잉여인간, 희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가 되자 민주는 지아를 데리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곧 작은 천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아가 임신했습니다. 홀 전체가 박수와 축하의 말로 터져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쏠렸다가 다시 호기심, 동정,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다양한 표정으로 저에게 향했습니다. 지아는 행복하게 민준의 품에 안겨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불행한 아내, 남편 간수 못하는 여자, 비참한 실패자. 저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두운 구석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은 그대로였습니다. 수군거리는 말들, 훑어보는 시선들이 수천 개에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제 살갗을 찔렀습니다.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 위선과 굴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앉아 달콤하지만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언니, 민준 오빠한테 축하 한마디 안 해요? 그래도 언니가 본처잖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볼 기력도 없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없어요. 지아는 순진한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언니한테 한마디 하러 왔어요. 이제 알겠죠. 민준 오빠도 결국 언니랑 이혼할 거예요. 오빠는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온전한 가정이 필요해요. 애도 못 낳는 아내를 뭐하러 집에 둬서 자리만 차지하게 해요? 그녀의 말은 아직 피 흘리는 제 상처에 또다시 칼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방금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녀의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왜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곧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녀는 깔깔 웃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면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좋을 거예요. 민준 오빠한테 비참하게 쫓겨나는 꼴 당하지 말고요. 알았죠, 언니? 그러고는
그녀는 마치 은혜를 베푸는 여왕처럼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파티를 떠나기 위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고 이숨 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한적한 복도를 지나갈 때 우연히 지아가 구석진 곳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 위를 빠르게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비밀스럽고 계략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미소는 행복의 미소가 아니라 덫을 놓는 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오싹함을 느끼며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기로 했지만 아마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저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모퉁이를 돌았을 때 작은 연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거구의 남자 2명이 안에서 나와 제 길을 막았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한 놈이 제 입을 막았고 다른 놈은 제 2팔을 등 뒤로 단단히 붙잡아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면서 저는 어둠과 극도의 공포 속에 갇혔습니다. 이곳은 텅 빈 노래방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고 지독한 술과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구세요? 이건 와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2놈 중 하나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수님을 잘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어. 얌전히 굴면 아프지 않을 거야. 예쁘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들이 저를 욕보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마지막 순결은 지켜야 했습니다. 한 놈이 다가와 못된 짓을 하려 할 때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입을 막고 있는 그의 손을 세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다른 놈의 급소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맥주병 몇 개가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병 하나를 집어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날카롭게 깨진 병목 부분만 제 손에 남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깨진 병을 그들에게 겨누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2놈은 제 저항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처럼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무모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멍하니 있는 틈을 타 저는 문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저는 문을 세게 열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옷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손에는 여전히 깨진 병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빛과 사람이 많은 메인 연회장을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민준 옆에 서서 손님들과 미소 지으며 이야기하는 지아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제 모습을 보자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짓된 놀라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략이었습니다.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분노, 수치심, 공포가 폭발했습니다. 피가 끓어올랐고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분노 속에서 저는 지아를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아,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남은 힘을 다해 그녀와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배를 걷어찼습니다. 시끄럽던 혼란이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지아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2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나 실감나는 연기 때문인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민주는 정확히 1초 동안 얼어붙어 있다가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 비참한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오직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작고 사랑스러운 애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아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우리 아기는? 그러고는 그는 고개를 들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증오와 분노, 잔인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야수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는 소리치며 분노한 남자의 온 힘을 다해 제 배를 바로 이틀 전 수술 자국이 있는 그곳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은 그가 바로 뒤이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쏟아낸 독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자구나. 당신이 애를 못 낳으니까 지아를 질투한 거지? 내 아이를 죽이고 싶었던 거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줄은 몰랐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산산조각 난 제 심장에 거대한 망치질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물 너머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 제가 한때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 제가 청춘을 바쳐 그의 성공을 도왔던 사람. 이제 그는 저를 모욕하고 제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12년의 사랑, 부부의 정, 모든 것이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서울 정도로 텅 빈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비극적인 희극으로 변했고 저는 그중 가장 비참한 광대였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지아를 번쩍 안아들고 연회장을 뛰쳐나가며 계속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람들도 점차 흩어졌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 드레스는 이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랫배의 통증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와 드레스를 적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상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저택으로 조용히 혼자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부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어찌나 길고 어둡던지 상처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 드레스를 타고 길바닥에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몸에서부터 시작된 냉기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15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병원에서 지아를 간호했습니다. 그녀는 유산하지 않았고 단지 가벼운 조산기만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붕대를 갈고 약을 먹으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미국 이민을 위한 커다란 여행 가방이 아니라 낡은 옷 몇 벌과 신분증,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모아온 약간의 비상금이 든 작은 손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사준 모든 명품과 값비싼 보석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지아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약해 보였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작은 가방을 끌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같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지아는 뒷좌석에 앉아 이따금씩 속삭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정든 도시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12년을 이곳에서 살았고 이제 저는 빈손과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떠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민주는 두 사람의 수속을 밟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꼭 신혼부부 같았고 저는 따라온 잉여 인간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갈 때가 되어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표는 비즈니스 클래스니까 저쪽에 우선 검색대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요. 난 일반 게이트로 가는 게 더 빠르겠어. 이쪽은 너무 붐비네. 민주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는 지아를 부축해 우선 검색대 쪽으로 갔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문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녕, 나의 청춘. 안녕. 비극으로 가득했던 12년의 결혼 생활.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단호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국제선 보안 검색대가 아닌 국내선 수속 카운터로 곧장 향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보안 요원에게 건넸습니다. 즐거운 비행 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합실에 앉아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정시에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지상을 박차고 올라 구름 속으로 솟아오를 때 저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기쁨과 슬픔,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준과 지아를 태운 비행기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민준은 미국 파트너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켰지만 화면이 켜지자마자 낯선 법률 사무소에서 온 이혼 소송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옛 지인들의 끊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저는 그 운명의 날, 지구 반대편에서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으로 제주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인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려던 약속의 땅에 막 발을 디딘 참이었습니다. 지아는 피곤한 듯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민주는 승리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제목을 보자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장. 그는 멍하니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안에는 전문적으로 작성된 소송장이 있었고 일방적인 이혼 요구, 재산 분할, 그리고 어떠한 위자료 요구도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저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전자서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민준의 첫 반응은 극도의 분노였다고 합니다. 그는 제가 생일 파티에서 일어난 일 후에 생떼를 부리고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하고 있네. 그는 경멸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화를 내나 보자. 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차가운 자동 응답뿐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으려고 SNS 앱에 들어갔지만 그의 모든 계정은 이미 제가 언제인지 모르게 차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초기의 분노는 점차 불쾌한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새장 속에 갇혀있던 순한 참새가 갑자기 어떻게 감히 이렇게 기어오를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여전히 그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제가 그저 쓸데없이 토라진 것뿐이고 곧 알아서 빌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와의 미팅으로 바빴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값비싼 임대 아파트에서 전화기의 무서운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봐요. 그날 박서연 씨가 비행기에 탔는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날 사모님께서는 미국행 표를 취소하시고 제주도행 표를 예매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민준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제주도, 고향에는 왜 진실이 점차 명확하고 잔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토라진 장난이 아니라 진짜 이별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공포감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쇼핑 가자고 조르는 지아를 내버려 두고 미친 듯이 사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부모님 댁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옛 공동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절망 속에서 그는 지혜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서연이 어딨어? 어디 있는지 말해. 그는 전화기에 소리쳤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지혜는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개를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파렴치한 인간은 개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 무슨 소리야? 난 걔 남편이야. 남편? 지혜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는 수술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배를 걷어차는 남편? 민준 씨, 그거 알아? 서연이 임신했었어. 그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데. 그런데 서연이가 당신한테 물었을 때 당신은 그 여우 같은 년의 아이만 원한다고 대답했지. 당신이 당신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인 거야. 알고나 있어? 사람들은 그 전화 통화 후 민준이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미끄러져 언제 땅에 떨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낙태, 서연이가 임신했고 아이를 지웠다. 지혜의 말은 그의 오만함과 자신감을 산산조각 내는 벼락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 무심코 던졌던 가정의 질문, 파티에서의 잔인한 발길질, 뒤늦은 후회가 솟아올라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밤 비행기는 저를 안개 자욱한 아침의 제주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소나무와 젖은 흙 내음이 섞인 서늘한 공기가 가슴으로 밀려들어와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방 하나와 퀭한 눈으로 돌아온 딸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저 미국에서의 일이 좀 꼬여서 먼저 며칠 쉬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딱 사흘만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곳까지 찾아와 부모님을 괴롭힐까봐 두려웠습니다. 부모님이 딸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웃들의 안부 인사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사실의 일부를 털어놓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하고 맑은 작은 도시인 서귀포로 갔습니다. 저는 제 저축으로 푸른 차밭으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있는 작고 예쁜 펜션을 인수했습니다. 저는 이곳을 직접 가꾸고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는 곳으로. 처음 며칠 동안 저는 펜션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육체 노동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과 옛 기억이 밀려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나무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하느라 분주할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서연이니? 나, 지훈이야. 이 이름을 듣지 못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지훈 오빠, 옆집에 살던 오빠이자 제 소꿉친구. 저보다 5살 많았던 오빠는 어릴 적 저를 업고 온 동네 언덕을 누비며 놀아주곤 했습니다. 10여 년 전 오빠는 유학을 떠나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훈, 오빠? 제 목소리는 약간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 귀국한 지 며칠 안 됐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다가 어머님께 이야기 들었어. 너무 걱정돼서 바로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했지. 서연아,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하고 걱정스러운 그의 목소리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시간 후 익숙한 차 한 대가 제 펜션 문 앞에 섰습니다. 지훈 오빠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키가 크고 듬직했으며 눈빛만 좀 더 깊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페인트가 묻은 제 옷을 그리고 작은 펜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안타까움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제 모든 강인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분하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훈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서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과거에 대해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제 곁에서 힘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고쳐주고 헐거워진 나무 의자를 다시 조여주고 마당 앞에 장미 화단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시원한 바람처럼 제 삶의 어둠을 걷어주었습니다. 그는 민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준이 결단력 있고 가부장적이며 항상 자기중심적인 남자였다면 지훈 오빠는 다정하고 섬세하며 항상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생각을 제게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불 켜진 계곡을 바라보고 있을 때 지훈 오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 있어, 서연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이 펜션 운영하면서 지내야지. 조용히 하루하루 사는 거지. 지훈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너는 그렇게 조용히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똑똑하고 감각도 뛰어나잖아. 학창 시절에 항상 전교 1등이었잖아. 지난 12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너무 많이 희생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다시 공부해보는 건 어때? 대학원에 진학해서 MBA 학위를 따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너 사업 수완이 아주 좋아. 내 전 남편이 큰 회사를 세우는 걸 도왔잖아. 왜 너 스스로는 못하겠어? 그의 말은 제가 감히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을 여는 열쇠 같았습니다. 다시 공부를? 사업을? 마흔을 앞둔 몇 년 동안 부엌만 맴돌던 제가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지훈 오빠는 미소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스스로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더 나은 자신이 될 기회를. 지훈 오빠의 말은 제 안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래. 왜 안 되겠어. 나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 살 수 없어. 일어서야 해. 민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그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날부터 제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펜션을 돌봤지만 밤에는 경영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 스승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거의 다 잊어버린 경제학 지식을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온갖 자료를 찾아주고 제가 좌절할 때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제 작은 펜션에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의 고요함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손님들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 2년 동안 제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꿈에 그리던 MBA 과정에 합격했고 공부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며 점점 더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제가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민주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든든한 후원자인 저를 잃자 그는 갈피를 잡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 결정은 점점 더 성급하고 감정적이며 신중한 계산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신을 갉아먹는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모든 것은 더욱 엉망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연이어 손실을 입었고 주요 파트너들은 점차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와 지하의 관계도 빠르게 금이 갔습니다. 중간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제가 없자 그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가정적인 여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오직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익숙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피로감에 지친 민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맞춰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관계 파탄의 정점은 지아가 임신 4개월 차에 유산했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괴로워하며
그녀를 잘 돌보지 못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아는 자연유산이 아니라 이전에 여러 차례 낙태 수술로 인한 후유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심이 든 그는 몰래 조사를 했고 그와 사귀는 동안 지아에게 다른 애매한 관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아이가 그의 아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민준의 마지막 남은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타였습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보호했던 순수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가 알고 보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번의 불륜 때문에 그는 조강지처를 잃었고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마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민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모습, 서연이라는 이름의 강박관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제주도에 있는 제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외면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탐정을 고용해 모든 인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리는 비참한 실패자로 제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은 날은 제가 서귀포에서 2년간의 은둔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배운 지식과 제가 오빠이자 은인으로 여기는 지훈 오빠의 재정적 지원으로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환은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가정주부가 아니라 자신만의 사업을 세울 준비가 된 자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옛 저택과 펜션을 직접 가꾸며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 회사는 빠르게 첫 계약들을 따냈습니다. 저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직접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고객과 직접 협상했습니다. 점차 서연 인테리어라는 브랜드가 업계에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지훈 오빠는 특별히 도시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많이 초대하여 큰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제가 인맥을 넓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에메랄드 그린 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리고 가볍지만 세련된 화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훈 오빠와 함께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수줍어하거나 주눅들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있게 지훈 오빠 곁을 걸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방 한 구석에서 익숙한 사람의 그림자를 얼핏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많이 야위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몸에 걸친 명품 정장은 헐렁해 보였고 어색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도 이곳에 초대받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한물간 사업가 자격으로 그의 회사는 미국 시장에서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거의 파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있게 파트너들과 이야기하고 재능에 대한 칭찬을 받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버렸던 여자, 그가 의존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 오빠도 그의 존재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는 안심시키려는 듯 제 손을 살며시 꽉 잡았습니다. 민주는 제 앞에 멈춰서서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정말 당신이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제 목소리에 담긴 거리감과 냉정함이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경영 천재 서연. 그의 앞에 서 있는 성공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바로 그가 무정하게 버렸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온 세상이 바로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재회 후 제 삶은 민준의 출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끈질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하면 그는 뜨거운 갈비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에게 자주 끓여주던 음식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발신이 넘는 커다란 장미꽃다발이 제 사무실로 배달되었습니다. 퇴근길에는 그의 익숙한 차가 멀리서 조용히 제 차를 따라 집까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는 끈기가 제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제 심장은 오래전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꽃은 모두 버리라고 했고 죽은 경비 아저씨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못한 척, 그의 존재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저는 먼저 그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아주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는 좀 더 단정해 보였지만 여전히 초췌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민주는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발 만회할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민준 씨, 우습지 않아요.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다시 시작할 게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우리 아이한테 한 짓,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저는 서명했어요. 당신도 서명해서 우리 둘 다 해방시켜줘요. 민주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명 안 해. 난 절대로 당신과 이혼 안 해.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일어서서 자리를 떴습니다. 넉나간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는 내버려 둔 채.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설득하지 못하자 그는 제주도에 있는 제 부모님 댁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 분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후회를 눈물로 호소하며 제게 한마디만 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큰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온화한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돌아가게, 내 딸, 자네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했어. 이제부터 어떻게 살든 그의 자유야. 우리 집에 더 이상 민준이라는 사위는 없네. 부모님께 거절당한 민준은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애원은 제 눈에 더 이상 무의미할 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그에게 쫓겨난 지아 역시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흥청망청 쓸 돈이 없었고 아름다움도 점차 시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원망했지만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돌아와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고 항상 지훈 오빠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아의 마음속 질투와 증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지훈 오빠가 한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초췌하고 헬쑥했으며 옷차림도 남루했습니다. 예전의 청순하고 가냘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나쁜 년, 내 민준 오빠를 뺏어가더니 이제 다른 남자를 꼬셔? 정말 해픈 년이구나. 그녀는 소리치며 식당 안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끓고 있는 샤브샤브 냄비를 집어들어 제게 그대로 부으려고 했습니다. 지훈 오빠는 번개처럼 저를 자기 등 뒤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냄비를 세게 쳐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일부는 지훈 오빠의 팔에 튀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서둘러 달려와 말리고 지아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지훈 오빠의 화상 부위를 살폈습니다. 마음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아의 광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한 대가 갑자기 제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아와 한 남자,
아마도 그녀의 남동생인 듯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 저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제 입을 막고 손을 묶어 한 폐건물 옥상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아는 라이브 방송 중인 휴대폰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제 뺨을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우 같은 년이 제 행복을 망쳤어요. 이 년 때문에 제가 아이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이런 여자는 벌 받아야 해요. 그녀는 완전히 거짓된 이야기를 꾸며내어 저를 사악한 제3자로 만들고 자신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저는 발버둥 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지아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미쳐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납치되자마자 지훈 오빠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식당 사건 이후 그는 만약을 대비해 제 가방에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추적 신호가 낯선 장소에서 너무 오래 멈춰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불길한 예감에 즉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옷은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아와 그녀의 남동생은 휴대폰 화면 앞에서 의기양양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지훈 오빠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몇 번의 주먹으로 지아의 남동생을 쓰러뜨리고 휴대폰을 빼앗아 라이브 방송을 즉시 껐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보고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 오빠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는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주소와 사건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지아 남매를 연행한 후 지훈 오빠는 서둘러 달려와 제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게 덮어주고는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여기 있어. 다 끝났어.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든든한 품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공포와 수치심이 그의 품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오빠는 저를 자신의 안전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제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 과정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눈빛에 안타까움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진정한 후에 지훈 오빠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 어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널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다치는 걸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이어갔습니다. 서연아, 널 사랑해. 최근에 시작된 감정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제주도의 언덕에서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보낸 10수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귀국해서 내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생 내 곁에서 널 지켜주고 보듬어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박서연, 나와 결혼해 줄래? 내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줘.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남자, 그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고 잿더미 속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요란하지 않았지만 겨울 햇살처럼 조용하고 끈기 있으며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와 민준의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와 지훈 오빠는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제 평온함과는 대조적으로 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반대편의 야위고 해숙한 모습으로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은 이제 구겨져 있었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A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판 내내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또렷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리며 우리의 14년간의 결혼 생활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와 그 사이의 모든 법적 구속력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법정을 나설 때 민준이 갑자기 길을 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제 옆에 서 있는 지훈 오빠를 보더니 초췌한 얼굴에 씁쓸하고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 결국 목적을 달성했네. 한물간 남편 버리고 더 부유한 새둥지를 찾아서 민준 씨, 모든 건 끝났어요. 자중하시죠. 지훈 오빠가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지훈 오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광기 어린 시선을 제게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끝나. 아니, 난 모든 걸 잃었어. 너희 둘이 행복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는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빗속으로 비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 대신 막연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때 명예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이제 이 지경에 이르다니 모든 것이 탐욕과 배신이라는 두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지훈 오빠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한 젊은 사업가인 지훈 오빠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민준의 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잃을 것이 없는 그는 마지막 복수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다른 남자와 행복한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결혼식을 망치고 저를 자신과 함께 절망의 늪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푸른 잔디와 맑은 호수가 있는 교외의 조용한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해줄 남자 지훈 오빠와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멋진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고 우리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훈 오빠가 보안팀에 살짝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저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빙 직원이 우리 테이블에 메인 요리를 막 올리려던 잠시 후 지훈 오빠가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파티를 계속하기 전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주방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2명의 보안 요원이 민준을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서빙 직원 유니폼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고 손에는 작은 흰색 가루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민준 씨, 여긴 어쩐 일이시죠? 손에 든 그 가루는 뭔가요? 지훈 오빠가 평온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메인 요리에 강력한 설사약을 넣으려고 했죠. 우리 결혼식을 망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망신을 주려고요. 지훈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그냥 분해서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지훈 오빠는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의 협박 이후 그는 민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사람을 붙여 감시했다고. 그는 민준의 계획을 알게 되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모두 증거용 가짜 음식이었고 진짜 음식은 따로 조심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한 모든 행동은 보안 카메라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민준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아는 조직적인 납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준은 소란 및 타인에 대한 상해 음모 행위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그의 부모님이 남은 유일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보석금을 내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마침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지훈 오빠는 우리 사랑이 싹튼 곳 서귀포의 작은 펜션에서 양가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시고 진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푸른 하늘과 향긋한 차밭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제 인생은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행복은 때때로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을 함께 걸어줄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예쁜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지훈 오빠를 쏙 빼닮은 맑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투르게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았고 고통은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라 아내이자 엄마이며 자신의 두 발로 자신 있게 서 있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인생은 제게서 12년의 청춘을 앗아갔지만 대신 멋진 남자와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한 번의 엇갈린 인연 끝에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찾았습니다. 네,